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뉴스N의 식구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N의 식구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 아, 좋습니다. 식구 맞으십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징계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수위가 좀 더 높게 나온 듯합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제 결론이 났는데 권성동 원톱 체제까지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당의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이런 일련의 현재까지 오는 이런 과정에 윤심이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심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퇴는 안 하겠다는 것이 이제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럼 사퇴를 안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어떤 상황이 되고 6개월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정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해서 대개 3개의 기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가능하다고 보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6개월 안에 아무 일도 없이 6개월 뒤에 이 대표 오래간만이야. 그 사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어? 반가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락은 됐지만 아직 태풍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에도 윤심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윤심이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저는 인간사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내용을 수습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수습을 했어요. 이 징계가 이루어지자마자 당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받아냈단 말이죠. 네. 이것은 당대표의 권위가 아니라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일 새벽에 결정이 됐는데 굉장히 8일 날 오히려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최고위에 했고요. 초선 재선 의원 모임 따로 했고 오후에 네. 또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런 당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추인을 받은 셈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물론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아주 신경전이 있었죠. 네. 이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갈등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입당하기 전부터 쌓여왔던 갈등이죠.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내부에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온통 경제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민생에 아주 올인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다만 역시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차기 6개월 후가 됐던 또 몇 달 후가 됐던 당권을 놓고 각자 정치인들 셈법이 좀 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권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공개 회의에 이제 잇따라 불참을 하면서 윤핵관 이제 불화설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좀 벌어진 거 아니냐.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도 맡고 직무대행 대표까지 맡으면서 권력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에 대한 장 의원의 좀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조금 전에 기사 뜬 거 보니까 속보로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희망한다 이런 기사가 떴네요. 네. 윤핵관 불화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단 금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으로 목요일 밤이라고 봐야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로 징계 처분이 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딱 차단해버린 것이 권성동 대표의 징계 효력은 즉각 나타난다라는 네. 거였죠. 이렇게 되면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한 방 먹고 물러난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사천리로 월요일까지 해서 쭉 진행이 된 거고, 이제 최근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일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보고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아직 침묵 모드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완전하게 결정은 안 됐고, 폭풍은 일단은 좀 여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임시전대를 희망하거나 아니면은 정기전대를 희망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해 보이고요. 그것이 지금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 수사 결론으로 해서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일단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이 사태의 진로, 진행 방향, 속도, 뭐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제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간의 불화설은 그것도 팩트일 수 있다고.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는 그 정치적인 동지 관계라 그럴까요? 굉장히 네. 오래됐죠. 네. 2006년도, 7년도 이때부터 정치를 같이 했으니까요. 같은 그 모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그 바라는 마음, 그 정치의 현재로서의 어떤 목적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안사안마다 이것이 어떤 두 정치인 간의 불화까지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뭐 민들레 모임을 장제원 의원이 만들려고 했었지만은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모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뜻이었을 것이고, 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그 두 정치인의 관계는 그야말로 뭐 장제원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브라더 아닙니까? 형제 지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다선 의원들, 이를테면은 뭐 조경태 의원, 오선 의원이죠.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오늘도 여러 미디어에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징계 이후에 잔액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SNS로 근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안개가 아주 자욱한 광주 무등산에 등반한 사진과 함께 또 글을 올렸는데요. 7월에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준비를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그 대표로서는 지금 이제 지도부하고의 어떤 그 이견을 표출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힘이 없고요. 아마 민심, 여론에 이제 기대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실 그 호남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난 뭐 대선, 경선 때도 호남을 여러 차례 내려갔고요. 예. 그 당의 일정과 관계 없이도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당 내에서는 좀 외롭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이제 뭐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론에 좀 기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순수성이라 그럴까 진정성 이런 거를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결국 이제 경찰 조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면서 당 내에 다른 세력,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또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민심에 호소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그런 그 선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네. 그 이준석 대표의 이런 또 입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또 있겠죠. 하지만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달리 별다른 수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또 오늘 네. 하필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또 사진을 보니까 안개도 자욱하고요. 머리가 젖어 있는 사진 보입니다. 해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난 대표다. 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난 대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호남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퇴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물론 따라 있는 거고, 그 또 하나는 경찰 조사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강도나 진로 같은 것은 이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 조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요. 결국 사퇴는 없다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충분히 보강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여의도는 아주 분주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장제원 이 세 의원이 각각 공부 모임을 매개로 세모리에 나섰는데요. 자,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김 의원이 48명을 모았고 안 의원이 그 40여 명 정도, 그리고 장 의원이 58명의 의원들 이렇게 모았습니다. 참석을 한 그 인원인데요. 자, 일단 장제원 의원이 58명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을 모였는데 이 승자는 장현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먼저 김영우 의원님. 그 승자가 있습니까? 숫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미 이제 40~50명을 넘겼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역 있을 때 보면은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하면은 누구나 다 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못 가는 거고요. 지역구에 무슨 일 있으면 또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숫자 가지고는 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그래도 한 평균 잡아 한 50명은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반수 정도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말이죠. 영향력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거기 가서 이제 그 축사하는 분들 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나 김기현 전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그 축사를 보면은 약간씩 뭐라 그럴까요? 조금의 그 경계가 읽혀지는 그런 그 발언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공부 모임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네. 약간 그 좀 폄하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경계하는 근데,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는 뭐 그런 경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네. 그런 한마디가 이제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본심이 조금 들켰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아직 시간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당권 주자들은 이러저러한 모임을 이제 만들면서 네. 새 분위기에 나설 겁니다. 이제. 예. 네, 인원수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글쎄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보면은 여기저기 개나 보험 들어두는 심정으로 네. 별 일이 없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대부분 많이 겹칠 거예요. 네. 이 숫자로만 보지 말고 아마 어디 이 사람들이 갖는가를 여러 가지로 인적인 질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임시전대냐 하여튼 정기전대냐가 아직 결판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 들어두는 심정이고 다들 지금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그 당내에 이제 수습에 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공부 모임으로 또 세몰이 경쟁을 하는 양상도 띠고 있으면서 또 대화 공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두고서 그 문재인 정부를 이제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문정권 때리기냐 이런 그 공방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점은 어떤 건가요? 이게 서해 공무원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 동해 쪽에서 있었던 이게 지금 탈북어민 북송이냐 아니면 흉악범의 추방이냐라는 문제는 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야 공세인 건 맞죠. 근데 이 동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자보면 그 당시에 사건이 났을 당시에 정보위원장이 이해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팩트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한 브리핑이 이루어졌고요. 그 브리핑을 듣고 그 당시에 정보위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공세죠. 그런데 하여튼 이건 뭐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뭐 하나는 잘된 일이다, 하나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아주 굉장히 엄숙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라는 건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 연유가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려고 했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대언론, 대국민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탈북 어민 두 사람을 북송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JSA에서 근무하는 그 중령 대대장이 그 국가안보실, 그것도 이제 국회에 나와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북송합니다. 네. 북송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언론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 휴대폰 메시지가. 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려고 했는가? 그게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감추려고 했던 것은 결국 그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 그러니까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썼는데 그것도 완전히 보고가 되지 않은 거죠, 언론에는. 네. 그리고 흉악범이라는 거를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호할 뭐 가치가 없다, 보호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추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사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흉악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사를 하고 나중에 수사를 받고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흉악범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그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 정부의 보고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몸을 굉장히 단련했고 다부지고 흉악스럽고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3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사안 같으면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바로 그냥 그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시켰다는 거.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거는 지금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10장의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무언가 결국은 남북 대화 분위기, 그다음에 또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북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초청장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북송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남북 대화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했던 일이다.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간에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대변인 성명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두 분의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데 한간에서는 이제 그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여권의 카드가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뭐 카드라고 하면은 절대 카드를 보이지 않는 것이 카드 게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카드요라고 고백할 리는 없지만 이 사건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까지 물어보면 이제 얘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 팩트를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정력을 소진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 사안의 내용은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보위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이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에 야당, 현재 여당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공명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아마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이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 근거는 이게 이제 반헌법,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행위라 이렇게 이제 그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계속 크게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 수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용히 정치권에서 덮어두기에는 이미 그 선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비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그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또 2019년입니까? 그 저기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수사, 조사, 또 감사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여야 간의 이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 봤을 때 흉악범이든 아니든 기본권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수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변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재판에 넘겨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1996년입니까? 그 남태평양에 있었던 그 선상 살인 사건의 살해 용의자들을 변호를 했어요. 그것도 중국 그 조선족 그 피의자들 네.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것도 있거든요. 적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흉악범이든 아니든 범인이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그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헌법의 가치죠. 우리 헌법 3조에 북한 주민도 결국 이쪽으로 오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국민으로서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기간에 북한이 북송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북송을 하겠다라는 의사타진을 우리가 먼저 한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실체적인 사실이 좀 밝혀지긴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민주당 당권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 어대명이란 말이 있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명계 주자들이 그 사법 리스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러다가 그 소위 민주당 내 팀킬이라고 하죠. 제2의 명락대전처럼 좀 후폭풍을 겪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을 제가 봤을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서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치인들이 최고위원회 또 출마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유력한 당대표 주자들이 다 불출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어차피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다만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죠. 검찰 조사 또 경찰 조사에서 그 조사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재명 그 의원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변수인데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이재명 의원은 후보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으로는 17, 18일이 후보 등록이죠. 그래서 네. 아마 18일쯤 마지막 순간에 일요일에요. 네. 아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네, 일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네. 후보 등록을 하면서 아마 입후보 뭔가 하여튼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 어대명이냐? 어대명인가는 일단 컷오프를 좀 봐야 됩니다. 컷오프가 29일 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위원회 70%고 30% 여론조사거든요. 공개는 물론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때 중앙위원들의 그 분포도를 보면 어대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대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그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박지원 전 그 비대위원장의 출마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재명 영입 인재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변신을 했습니다. 어대명이면
이대명이면 민주당은 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오늘 그 우상호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그 우 위원장이 이제 만류를 했지만 전대 출마 강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당권 도전을 하려면은 후보를 받아줘야 되는데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난망해요. 그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나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 비대위를 했던 기간 동안 3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있었던 그 기간 2달여 동안에 여러 가지 비화들을 이 공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어제부터 슬쩍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터트린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터트린다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금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위원장 시절의 비화를 어디까지 터뜨릴 건지가 전당대회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화가 아마 틀림없이 개항을 출마와 송영길 후보의 그 당시 서울시장 입후보와 관련된 것일 것이고 뭐 그 외에 또 몇 가지 있겠죠. 이건 아마 전당대회 판을 흔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흥행에는 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나마. 그런데 이미 당무위하고 비대위에서 자격 조건이 없다, 출마 자격 조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존에 했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모르겠습니다. 뭐 전대 룰도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또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어쨌거나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우리가 멘탈이라 그럽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내 혼란을 봉합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략 그리고 민주당 내 비명계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